로 이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가정에 대기업급 보너스를 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거의 울부짖는 수준으로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 처음부터 주요 경제 매체에서는 비판을 해왔는데 이제 한 달여가 지난 지금에는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일본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합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규제 강화는 국익 없는 스트레스 해소라는 글을 통해 아베 지지율이 올라간 것과 같은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 외에는 모두 국익이 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점점 일본의 정재계의 비판의 강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역시 핵심은 한국이 일본에 엄청난 금액을 퍼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빼앗긴 데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한국을 통해 여행 수지로만 작년에 5조 원 가까이 벌어서 역대 최고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이슈로 인해서 관광업은 더 이상 가망 없다며 대부분 외국인 대상으로 사업을 하던 업자들은 모두 짐을 싸던 상황이었습니다만 갑자기 일본 지방 전역에 비행 노선을 개척해주고 일본 여행 붐이 일면서 한국이 구사일생의 기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정부의 관광 드라이브 정책과 일본 자체가 여행 인프라가 탄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니치의 글을 기고한 모타니 고스케 일본 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알량한 지지율 때문에 일본 정부는 혐한을 부추기고 놀랍게도 기업과 무역을 제물로 내놓았다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그 와중에 한국인들은 일본 정치 세력과 혐한에 동조하는 그들에게 충격을 받고 이제는 모든 일본과 관련된 소비를 끊게 되어 앞으로 여행 부분에서만 매년 수천억엔, 수조 원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마동 같은 경우 2018년 매우 작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소비한 금액은 1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우스갯소리로 대마도 인구가 3만 명 정도임을 감안해봤을 때 매우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1인당 300만원씩, 4인 가족이면 1200만원씩 1년에 한국 사람이 도와준 꼴이라며 한 가정에 매년 대기업급 보너스를 지급해주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유니클로는 한국에서 4년 연속 단일 패션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1조 원 매출을 넘기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고 아사히 맥주는 방사능 파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 시장 맥주 1위를 고수했습니다. 한국 자동차는 20대도 일본에서 안 팔렸지만 일본의 자동차는 작년 4만 대가량 팔리며 20% 이상의 성장률로 한국 시장에서 매우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한국에 특히 2000년대 들어서 매년 20조 원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었고 일본에 있어서 매우 큰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감사하다며 절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일본에서는 혐한 시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정치인들은 연일 독도와 위안부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경제계에서는 과거의 문제를 일본이 잘못했다는 논조보다는 아무래도 황금알을 낳아주던 한국을 괜히 건드렸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전세계학자들은 경제 해결 문제 이전에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하면 앞으로 양국 관계는 좋아지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백색 국가 재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는데 일본의 일부 반도체 관련 혹은 피해가 큰 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아베가 돌이켜 수출 규제를 해제하라고 한층 더 다급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립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뛰는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가 전격 종료된 가운데 일본 소식통은 한국에 극히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본은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 각종 일본 언론을 통해서 비록 한일 관계가 수출 규제로 경색 국면을 맞았지만 지소미아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북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었던 루트가 차단되자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소미아를 비롯해서 최근 일본의 장관급 인사가 총동원되어서 연일 한국에 메시지를 띄우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예상 밖으로 여러 방면에서 세게 나오자 일본이 당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오전부터 NHK 등을 통해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은근한 압박과 동시에 잘해보자는 메시지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스가 관방장관까지 나서서 현재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대해야 할 건 해야 한다며 협정을 유지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항상 긴장해야 했던 일본 입장에선 북한과 국경을 접한 한국의 고급 정보를 받을 수 있었던 지소미아가 중요한 안보책이었던 것으로 아쉬움이 클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한국의 남관표 주일 대사를 접견해 말을 끊고 거친 말을 쏟아낸 고노다로 외무상도 다급하게 한국 관광객 감소에 관한 말을 했는데요. 일단 마이니치 신문은 오사카의 한 오코노미야키 전문점에서 한국 관광객이 80% 정도 감소를 했다며 앞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수가 감소할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도 부산과 규슈를 잇는 쾌속선 이용객이 감소했고 대한항공은 한국과 일본을 잇는 6개 노선의 운항을 휴업 또는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규슈나 홋카이도의 관광 관계자로부터 비명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지방의 여행 관계자 및 일본 관광청 통계 등이 본격 집계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화살이 정부로 향하기 시작한 것인데 고노다로 외무상은 기자의 질문에 정부 간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고 국민교류가 방해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이런 때임으로 국민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지방에서는 더 이상 중앙정부에서의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자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에서는 직원들이 홋카이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쓴 한글 현수막을 들고 입국자를 맞이하고 지역 특산품인 멜론 젤리 등이 든 선물 꾸러미를 주는 모습을 보도됐습니다. 일부 지방 소도시에서는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 관광객을 맞는 모습이 연출되었다는 여행 후기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출 규제를 사실상 진두지휘한 일본의 경제산업부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산상은 한국 정부의 방사능 검사 강화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수출 규제를 겪고 있는 한국이 다른 쪽으로 파급하려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방사능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에 와타나베 히로미씨 부흥상도 원전 사고 이후 한국의 편견이 남아있다며 과학적 기초에 근거해 일본 식품은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온갖 장관들이 다 등장해 연일 한국에 대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제하길 바란다는 호소를 하면서 연일 강하게 나오는 한국의 강경한 모습에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소미아가 종료되었으므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기정사실로 다가와 양국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가 일본의 관광 산업에 지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관련 소식들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그 여파가 동일본 대지진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본의 상황입니다. 일본의 산케이는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오사카의 구로몬 시장과 호텔의 방이라는 한국 관광객이 사라져 관광 산업의 타격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명소였던 지역들이 일제히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수준으로 방일 한국인이 대폭적으로 격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한일 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관광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사는 거리를 걷는 한국인 관광객이 눈에 보이게 줄었고 전체적으로 활기가 없다는 구로몬 시장 지역 상인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구로몬 시장은 평일 관광객의 약 80%가 외국인이고 이 중 20%가 한국인들이었지만 현재는 제로라면서 일본에 와준다면 환영하고 싶지만 정치적 문제이므로 어쩔 수 없다라는 상인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또한 방일 관광객 숙박이 많은 오사카 도톤보리 호텔도 8월부터 한국인 관광객이 감소하여 9월부터는 예약도 거의 제로이며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관광객을 늘려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한국 이외의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지만 관광청 담당자는 연내 방일객 수에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없다라며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사카는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한 곳이기에 그 여파가 확실히 체감이 될 것인데요. 그런데 현재 한일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한국 관광객 수치가 정상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의 분위기가 있는데 한국 대중의 감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소식은 세계적인 투자 기업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네이버 라인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일본의 문춘 온라인은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겸 사장이 궁지에 몰려 있다면서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손 회장이 조성한 10조엔의 비전 펀드가 투자하는 공유 사무실 관련 기업인 위워크가 기업 공개를 연기하고 골드만삭스가 펀드에 대한 신용 공여 일부를 인상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손 회장은 위워크가 56조 원의 기업 가치가 있다고 호언하며 약 13조 4천억 원을 투자했지만 창업자인 아담 뉴먼 CEO의 방만한 경영이 노출되어 상장이 연기되고 CEO가 사임으로 내몰려 상황이 불투명하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이런 비전 펀드의 위기 상황을 뒤집을 비책으로 손 회장이 노리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일본의 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 국민 중 약 8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85%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일본 라인은 시가총액 약 10조 4천억 원 미만으로 이에 프리미엄을 부여해도 충분히 인수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또한 한국의 네이버가 대주주로서 주식의 약 73%를 보유하고 있어 인수가 쉽다는 시장 관계자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인수 중개역으로 보여지는 곳은 소프트뱅크와 일본 라인의 주거래 은행인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으로서 소프트뱅크에서 얻는 수수료는 한 해에 수백억엔에 달하고 일본 라인과도 공동사업으로 라인뱅크를 설립하여 내년에 개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중개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또한 기사는 소프트뱅크가 일본 라인을 인수하면 그룹 가치가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일본 야후, 쇼핑몰 조조타운의 일본 라인까지 더해지면 아마존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는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뱅크의 일본 라인 인수 루머에 대해서 대주주인 네이버가 어떤 입장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소프트뱅크가 현재 위기 탈출이 간절한 상황이라면 그 가치는 현존 가치보다 더 높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소식은 한일 간 무역 문제에 대해 세계가 걱정해야 한다는 미국 타임지의 이야기입니다. 타임지는 미중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닥칠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기사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말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으며 일본은 1965년 조약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의 대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결을 뒤집으라고 말할 권한이 없다고 하자 이에 일본은 이 절차로 인해 좌절하고 한국 정부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로 결심하였으며 그로 인해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몇몇 첨단 기술 수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고 8월에는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강등하였는데 이에 한국 정부가 반격하면서 갑자기 아시아의 두 경제 대국이 무역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를 타임지의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들이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싸움에서 무역이 연관되었다는 점과 이것이 대중의 격렬한 항의를 해소시키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하는 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일본 보이콧이 격발하여 한국에서 일본 맥주와 일본 자동차 판매가 급감했고 일본에서는 올여름 말 기준으로 거의 10명 중 7명의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지지했으며 한국인들도 절반 이상이 한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하는 방식을 찬성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여 이런 수치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베는 화해를 서로에게 요구하면서도 먼저 손을 내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타임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결국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벌이기로 한 것이 미국의 결정이었고 멕시코에게 관세 인상을 가지고 위협한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8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아마존 화재와 관련해 브라질과 EU의 무역 협정에 반대하겠다고 위협한 점을 들면서 이렇게 미국이 무역을 국가 외교 무기로 허용하게 되는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과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그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세계는 경제와 무역을 괴롭히는 국가들 사이에서 더 많은 고충을 겪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지 기사의 요지는 이미 벌어진 미중 무역 전쟁과 비슷한 사례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당장의 미중 무역 전쟁보다 앞으로 더 걱정해야 할 사태가 바로 한일 무역 분쟁의 시작이라는 것인데요. 트럼프가 하고 있는 무역의 무기화를 아베가 따라하고 있으며 이제는 프랑스 대통령마저 하고 있으니 그것은 정말 세계가 우려할 점이라는 타임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의 핵심은 아니지만 미국이 왜 한일 갈등을 중재하지 않는가 하는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도 이 기사가 답변을 한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미국은 현재 가장 주도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무기화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일 갈등에 대해 한미일 관계를 감안하여 아무리 중재를 하고 싶어도 중재할 명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는 아닐까 하는 의견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한국이 러시아와 급격히 우호적인 관계가 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면 안 된다는 일본 언론의 주장입니다. 일본의 JB 프레스는 한국이 일본의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된 이후부터 러시아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러시아 극동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며 2018년 한국과 러시아 극동의 교역량은 약 11조 6,400억 원으로 중국 다음으로 큰 규모였다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일본과 달리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에 진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투자액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기업은 러시아 진출에 적극적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를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의 박종호 회장의 이야기로 전하고 있는데요. 박종호 회장은 올해 6월 20일 한국과 러시아는 서비스 투자 분야의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고 만약 체결된다면 의료 및 물류, 상업, 관광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투자를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러시아 주식과 채권 시장, 부동산, M&A 투자에 있어서도 큰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사는 이것이 완성되면 농업, 해산물 가공, 목재 가공, 조선과 관련된 한국의 20개에서 30개 기업들이 단번에 이 지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일 관계의 첨예화는 한러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함으로써 대체 수입처로서 러시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박 회장의 말도 전하는데요. 여기에 러시아도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직후 불화수소를 일본 대신 납품하겠다고 나서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솔깃해하는 반응을 보인 바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러시아 극동에 정통한 러시아 NIS 무역위원회 모스크바 사무소의 사이토 다이스케 소장은 이에 대해 원래 한국 기업은 도전 정신이 강하다며 한국은 항상 일본보다 한 발 앞서가는 자세가 있다. 일본 기업이 극동 진출을 주저하고 있던 때에도 러시아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진출해왔다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이토 소장은 덧붙여 현재 한국의 진출 분야는 호텔, 농림수산, 통신 등으로 다방면이고 한국 기업은 포기하는 것이 빠른 면도 있지만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도 가능성이 있으면 우선 진출해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으며 그 점이 신중한 일본 기업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사는 뭐니뭐니 해도 러시아 극동 지역에 한국 관광객이 급증한 것이 가장 큰 눈보라라고 이야기하며 22만 6,849명의 한국 관광객에 비해 일본은 2만 995명에 불과하며 일본과 한국의 인구 1인당 수치로 이것을 비교해보면 한국 관광객이 26배나 많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푸틴 대통령을 그의 퍼스트네임인 블라디미르라고 부르며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극동에서의 관광객과 기업들의 왕래 수준을 보면 아베가 연출하고 있는 친근감 있는 실태와는 괴리가 크며 이런 표면적인 우호 관계에 만족하는 동안 러시아인의 마음은 한국이 가져가 버릴지도 모른다면서 기사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도발에 대한 일부 대안이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러시아인데요.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일본보다 한국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점이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